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기생충에 보면 송강호의 집은 반지하에서 비가 오면 비가 그대로 집에 쏟아져요. 그리고 이선균 집은 비가 오면 그 비를 감상하죠. 그런데 그 이선균과 송강호 두 분에게 똑같이 8만 원씩 주는 것이 정의로운 것인가? 안 그러면 그 돈을 모아서 송강호의 집을 더 좋게 해주는 것이 좋은 것인가? 네. 기본소득론과 관련해서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네. 송강호에게만 지원하겠다고 세금 내라면 이선균 씨가 세금을 안 낼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본소득이라는 뜨거운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권에서도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은 꾸준히 이어져 왔는데요. 그중 특히 이재명 대표의 전국민 기본소득 공약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책이 그렇듯 기본소득 역시 찬반이 존재합니다. 과연 이재명의 기본소득 구상은 실현 가능할까요? 재정은 어떻게 확보하고 어떤 효과와 부작용이 있을까요? 오늘은 제가 이재명의 기본소득 공약을 비판적 시각에서 분석해보려 합니다. 편파적으로 누군가를 공격하기보다는 그 정책이 가진 취약점이나 문제점을 냉철하게 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기본소득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소득이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 공약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국민 전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 두 번째, 단순 복지 수당이 아닌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이라고 강조. 세 번째, 처음엔 소액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금액을 확대해. 그런데 이렇게만 들으면 많은 분들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실현 가능한 정책인지를 따져보면 여러 가지 걸림돌이 나타납니다. 특히 재원 확보, 다른 복지 제도와의 관계, 경제적 부작용 같은 문제들이 대두되죠.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 바로 돈은 어디서 나냐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만큼 거대한 규모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1인당 월 50만 원씩 기본소득을 준다고 가정해볼까요? 인구 5천만 명 기준으로 1년에 약 300조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연간 국가 예산이 600조 원대라는 점을 생각하면 절반 정도가 기본소득에만 쓰이게 되는 셈이죠.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처음부터 월 50만 원이 아니라 연간 몇십만 원 수준으로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언젠가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까지 가야 한다는 전망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여기서 비판적인 시각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대한 예산은 대체 어디서 뽑아낼 것인가? 이재명 대표 측은 토지세, 탄소세 등 신세원을 발굴하고 기존 복지 예산을 조정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새 세금을 만든다는 것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있고 기존 복지 예산을 빼내오는 것도 쉽지 않죠. 더 나아가 기존 복지제도를 축소해야만 충분한 예산이 확보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결국 어떤 시기든 세금 부담이 늘어나거나 다른 복지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인구 고령화 속도가 가파른 대한민국에서 의료연금 등 필수 복지 지출이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인데요. 이 와중에 기본소득까지 도입하려면 국가 재정은 더욱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은 재원 마련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고 국민에게 미치는 세 부담이 과도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형평성입니다. 기본소득은 잘 사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똑같이 지급되는 게 원칙입니다. 소득이 많든 적든 모두에게 지급한다는 거죠. 일부 찬성론자들은 이게 바로 공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재정이 한정적이라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집중 투입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복지 예산이라는 건 무한정 쓸 수 없는 자원입니다. 똑같은 예산으로 전 국민이 조금씩 나눠 갖는 것과 소수의 취약 계층에게 집중해서 지원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지원, 기초연금 같은 복지 제도들이 있는데 기본소득이 들어오면 이 제도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만약 기존 복지 제도를 그대로 두면서 기본소득까지 추가로 준다면 재정은 더 크게 부담됩니다. 반대로 기존 복지를 대폭 정리한다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걱정이 나옵니다. 즉, 보편 지급 자체는 미덕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재정 효율성과 취약계층 보호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플레이션 문제를 짚어봐야 합니다. 대규모로 돈을 풀게 되면 가계소득이 늘어나 소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죠. 게다가 우리나라처럼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불을 지필 수도 있습니다. 돈이 곧바로 소비나 투자로 흘러가면서 가격 거품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근로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가 일을 안 하지는 않겠지만 어차피 매달 얼마씩 나올 텐데 굳이 힘들게 일 안 해도 된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기본소득이 있으면 재도전 기회가 생기고 창의적인 활동을 더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증적으로 볼 때 소득 보장 정책이 도입되면 일정 부분 근로 의욕이 낮아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적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 상승과 근로 의욕 감소라는 두 가지 부작용이 경제 성장률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 측도 이러한 비판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반박해왔죠. 주요 반박들을 정리해봅시다. 첫 번째로는 전 세계적인 흐름, 해외에서도 기본소득 실험이 계속되고 있으며 결국 복지 패러다임이 보편 복지로 바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규모 전국 단위로 성공적으로 정착한 나라는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소액으로 시작해 천천히 확대하겠다. 연간 100만 원 정도씩 주면서 재원을 충분히 시험해보고 점진적으로 늘려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소액이라도 전 국민에게 지급하려면 예산이 상당하며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세 번째로 탄소세, 로봇세 등 새로운 세원 확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에게 로봇세를 걷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로봇세는 기술 혁신을 저해할 수 있고 탄소세 역시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국제협약과의 조정도 필요하고요. 정리하자면 이재명 측이 제시하는 대안들은 현실 정치, 경제 체제와의 충돌 가능성이 존재하며 효과성에 대한 의문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에서는 실험적이고 이상적인 구상일 뿐 지금 당장 한국 사회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리스크를 가진다는 비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왜 이토록 기본소득을 강조했을까? 첫째, 정치적 차별화. 기존의 복지 정책과는 다른 획기적인 브랜드 정책을 내세워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둘째, 청년 표심 공략.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청년 기본소득을 실시해 청년층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키워드는 청년들이 적극 지지하는 혁신 이미지와 맞물리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 4차 산업혁명, AI의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문제를 해결하려면 새로운 복지 체계가 필요하다는 대의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이 모든 것이 결국 선거 전략의 일환이었고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성이 낮은 포퓰리즘이다라고 반박합니다. 실제로 공약이라는 것은 선거 시기에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 좋지만 그 실행 과정에서 불거질 문제에 대해선 깊은 고민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기본소득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핀란드가 대표적이죠. 핀란드는 2년간 한정된 인원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한 후 실험 종료 후에 전 국민으로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참가자들의 심리적 안정 효과는 있었으나 고용 증가 등 뚜렷한 경제 효과는 미미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스위스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기본소득, 국민투표를 했지만 압도적으로 부결됐습니다. 재원 마련의 어려움, 과도한 복지 확대에 대한 반감이 원인이었죠. 이런 사례들을 보면 선진국조차 전 국민 대상 기본소득을 정착시키기엔 부담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한국은 인구 밀도와 복지 인프라, 사회 구조적 특성상 더 복잡한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없을까요? 대체로 기본소득이 아닌 선별복지 혹은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 보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예컨대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정 등 꼭 필요한 계층에게 충분한 지원이 돌아가도록 재원을 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미래 산업에 대비해 교육직업 훈련 등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단순 현금 지급보다는 능력 개발과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는 투자가 더 장기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한 여러 비판 포인트를 살펴봤습니다. 핵심 요약을 다시 해보자면 재원 마련의 현실적 어려움, 형평성 문제와 기존 복지 중복, 인플레이션, 근로 의욕 저하 등 경제적 부작용, 해외 사례에서 드러난 실험의 한계,
정치적 목적, 포퓰리즘 논란. 언젠가 기술 발달로 대량 실업이 발생한다면 새로운 복지 시스템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현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 구상이 실현 가능한 방안인가를 따져보는 것이겠죠. 오늘 영상은 비판적인 시각을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을 균형 있게 들어보시고 각자 판단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 공약 혹은 전반적인 기본소득 논의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크게 나뉘는 만큼 저는 앞으로도 꾸준히 이 쟁점을 지켜보며 정보를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